이제 이번 시간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이면 얘도 신제도주의처럼 또 구공공관리론이 있었겠죠, 그죠? 뭔가 새로우니까 신자를 붙인 거야, U자를. 예전에 공공관리는 뭐였을까, 그러면? 다들 외면하지 말고 예전에 있던 관리, 매니지먼트. 예전에 우리 관리 들어간 이론 뭐 배웠죠? 관리, 과학적 관리론. 그쵸. 이전에 공공관리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었다. 뭐였죠? 발달된 민간 경영 기법, 민간 경영 혹은 민간 관리 기법,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민간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고자 했던 게 과거의 구공공관리론이죠, 그죠? 똑같이 신공공관리론도 그래서 이런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시장주의. 그래서 시장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자 그랬죠? 가격과 경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이 가격과 경쟁 원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신관리주의, 구관리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이었다면 다시 신관리주의, 그래서 이 관리에 있어서, 조직 관리에 있어서 민간 관리 기법을 다시 도입하자 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부 실패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다. 5페이지를 보면 개념을 보시면 1970년대 말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개혁 처방을 의미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있는데, 자, 가장 좁게 이야기하면 신관리주의, 그래서 민간관리기법만 도입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넓이 보면 이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모든 개혁적 처방 이론을 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같은 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거기 일반적 의미로 나와 있듯이 신관리주의, 관리라고 하면 민간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거 플러스 시장주의, 가격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거, 이걸 주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민간관리기법 활용하면서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하는 거다. 그게 신공공관리론이다. 밑에 박스 내용은 뭐냐면,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해보면, 신관리주의, 관리주의에서 민간에 발달한 경영기법 혹은 민간에 발달한 이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던 행정관리론에 대비해서 신관리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다. 신자유주의는 현대 행정국가, 현대 복지국가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정치 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신봉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정치 경제 사조로 볼 수 있다. 이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하도 언론에서 많이 접해봤죠, 그죠? 신문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도 신자유주의면 원래 자유주의가 또 있었겠지, 그죠? 원래 자유주의는 뭐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작. 원래 우리 자유주의 뭐였죠? 근대 입법국가 할 때 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신봉하고 정부 역할을 최소국가, 야경국가로 봤던 그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작, 그게 원래 자유주의면 여기 또 신자유주의다, 그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뭐가 다르냐면 시장 실패를 한번 당해본 거야. 그죠?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국가 사회 구분하고 국가가 사회 문제 개입하는 것을 배제했었죠. 그죠?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시장 실패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시장주의는 말 그대로 시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하는 게 시장주의고, 공동체주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흐름과 반대 측면에 서서 개인적인 자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말 그대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둘째 줄에 있듯이 이런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고, 지역사회 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이게 공동체주의다 보니까 공동체주의는 그 밑에 나오는 참여주의와 닮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익의 실현, 이런 내용을 담보로 하는 이 참여주의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신공공관리론은 뭐겠습니까?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와 관련이 있겠죠. 이런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다시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신관리주의, 시장주의를 행정에 도입한 게 신공공관리론이다. 배경을 보면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복지국가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비능률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열풍이 불어오고 있고, 발달된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신공공관리론이 개혁 처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공공관리론의 지향가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정부 실패 문제를 겪고 나서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렇게 이 VFM과 3ES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을 텐데, VFM, Value for Money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비용 가치를 극대화한다. 여기서 돈은 뭡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 정부 운영이 방만하게 비능률적으로 흘러왔던 거야.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경제성, 이피션시, 능률성, 이펙티브에서 효과성을 모두 다 달성하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운영, 투입 대비 산출의 능률적인 운영, 그리고 효과성. 그래서 능률성을 지향하면서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는 효과성. 그래서 우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해서 효율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능률성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투입분의 산출인 거야. 투입분의 산출 비율이다 보니까, 자, 10을 써서 100을 달성하면 10분의 100이니까 10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을 써서 10을 달성해도 역시 비율은 10으로 두 개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가치, 10이라는 가치 산출의 차이는 있지만 투입 대비 산출의 이 비율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라고 해보자. 50을 써서 100의 성과를 얻으면 투입 대비 산출은 2에 불과하고, 이러면 능률성 기준에서는 A라는 정책과 B라는 정책이 있으면 능률성 기준으로 보면 B가 더 우월한 거죠.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이거는 10배, 이거는 2배의 이익을 가져오니까. 근데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이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는 투입이나 비용 얼마를 썼다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예를 들어서 80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얼마를 쓰든 간에 80이라는 수치를 달성해야 된다면 얘는 가능하지. 어쨌든 100을 달성했지만 얘는 택도 없잖아. 그죠? 이런 효과성의 관점에서 보면 A 대안이 더 우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투입은 보지 않는 거야. 투입은 보지 않고 달성된 양만 봤을 때 원하는 수준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얘는 효과성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게 어제 우리 발전행정공 패러다임이었죠. 그죠? 수출 1억 불 달성, 국민소득 3만 불 달성, 이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1억 불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됐느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느냐, 이거보다는 그 1억 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게 발전행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그래서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수출 1억 불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모든 산업에서 고루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고루 성장하고 이런 거 관심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 둘을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글자를 하나씩 따서 우리가 효율성 혹은 생산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투입도 고려해. 그리고 단순한 산출량이 아니라 투입 대비 성과. 그래서 투입을 고려하되 목표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투입 대비 성과를 고려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 A 정책은 20억의 비용을 들어서 100억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B는 10억의 비용 투자로 90억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C는 50억의 투자로 150억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단지 투입 대비 산출로만 보면 투입 대비 이 성과로 봤으니까 비율로 보면 20분의 100이니까 5, 9,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로만 보면 이 대안이 우세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려면 100억 이상의 100억의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면 얘는 일단 100억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90억밖에 성과를 못 냈으니까. 그럼 얘는 목표를 달성 못했으니까 제외되고, 100억의 성과를 달성한 두 가지 대안 중에서 더 비율이 좋은 건 얘죠. 그럼 A 대안이 우리가 정책 대안으로 설정된다. 이게 일정한 수준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투입분의 성과 비율이 좋은 거, 이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로는 요거를 지향한다는 거다. 이전에 무조건적인 능률성 지향도 아니고 발전행정식의 무조건적인 효과 달성도 아니고 이 투입과 목표 달성 정도를 모두 고려하는 효율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ES에서 이 가치를 다 지향하면서 그래서 이런 가치를 합해서 우리는 효율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신공공관리론이 탄생하게 된 거는 거기 나와 있는 오스본과 게블러란 사람이 기업, 가족,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는데, 오스본 게블러는 정부개혁의 길이라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리인벤팅 거버먼트, 그래서 정부 실패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다시 세우자, 리인벤팅 거버먼트라는 주장 논의 속에서 시장 실패에 의해 정부는 어떠해야 된다? 정부도 민간 경영 기법 도입을 통해 가지고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 가족,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하고 이 내용이 결국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내용,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여기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10개를 다 외워야 됩니까? 10개 중에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단순한 내용을 물어보는 출제는 최근에는 잘 안 됩니다. 최근에는 그런 출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내용을 기억하면 신공공 관련의 내용을 우리가 완벽히 기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래서 외우면 좋은데 잘 안 외워지더라, 그지?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각자 책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순서가 다 다를 건데, 저는 이렇게 외우고 제가 기억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경쟁을 촉진하는 지역 시장 고객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 미래의 기업가의 사명은 분권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10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외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경쟁적 정부, 촉진적 정부, 지역 사회 중심 정부, 시장 지향적 정부, 고객 지향적 정부, 성과 지향적 정부, 미래 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사명 지향적 정부, 분권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이렇게인데, 이거 그냥 글자를 따서 경쟁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지역 시장의 고객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 미래의 기업가가 해야 될 사명은 분권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경쟁 촉진하는 지역시장 고객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미래 기업가의 사명은 분권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10개가 입에 감겨서 외워졌는데, 여러분도 외워지겠죠, 그죠? 10분 뒤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농담이고, 자, 외워질 겁니다. 요 내용 10가지가 얘가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이런 식의 행정 운영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뭐죠? 경쟁적 정부 운영에 있어서 경쟁을 중시하고 시장지향적 정부, 그죠? 이 시장지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이니까 고객지향적이고 기업가적 정부 운영,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정부가 가진 원래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겁니다. 시장으로 넘기기도 하고 지방정부로 넘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부가 종래 수행하던 기능에 변화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자, 한번 표를 보면 경쟁적 정부,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신공공관리론 할 때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경쟁적 정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촉진적 정부는, 촉진이란 말이 뭡니까? 촉진이란 말이 이렇게 물어보면, 기존의 전통적 정부는 직접 노를 저어간 거야.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정부가 일일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해서 노를 저어서 직접 공급했는데, 이제 기업가적 정부 운영에서는 스티어링, 조타 기능, 방향 잡기 기능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향만 잡아라. 그러면 실제 공공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넘기거나 시장으로 넘겨라.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핵심 기능 잘 봐야 될 게 촉진적 정부. 그래서 직접 노를 저어서 항해해 나가는 게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만 잡고 일일이 노를 젓는 거, 즉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는 시장으로 넘겨라 라는 게 기업의 정부 운영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밑에 지역사회 중심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주고, 시장지향적 정부, 가격원리, 경쟁원리 도입하고, 고객지향적 정부, 그래서 수요자인 고객의 필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이다. 성과지향적 정부, 투입이 아니라 아까 우리 봤죠, 그죠? 효율성에서 투입 대비 성과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서의 성과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 미래지향적 정부는 뭐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 터진 다음에 사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정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홍수 다 터진 다음에 매번 홍수 대책, 재해 대책 해가지고 이재민 돕기, 모금 행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주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다. 그게 능률적이란 거다. 이게 미래지향적 정보고, 기업가적 정보. 그래서 기업은 항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애를 쓰죠.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강조하자는 게 기업가적 정보입니다. 사명지향 정보는 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전통적인 관리가 공무원에게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게끔 강요하는 건데, 오히려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해주고 성과를 통해 평가한다. 분권적 정보는 계층제적 조직을 탈피하고 관료에 대한 일선 직원에 대해 재량권을 확대하거나 시장 등으로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면 알 텐데 조금 새로운 내용이 이 촉진적 정부, 그래서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미래지향적 정부는 뭐라고요? 문제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라는 거였다. 자, 전통적인 관료제,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동할 때도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내부 훈령 지침 등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관리가 되는 이 전통적 관료제는 그래서 관료의 창의성,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명이란 게 임무, 네가 해야 될 사명, 임무를 통째로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성과 평가를 통해서 통제를 하자. 이게 기업가의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자, 관료가 지나치게 우리 전통적 이 계층제 구조, 과학적 관료론에서 보면 업무를 이렇게 다 세분화해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해서, 그죠? 각자를 업무에 대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상사의 이렇게 계층제적 구조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엄격한 통제 위주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료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대응이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관료에게 통째로 이 임무를 맡겼으면 그 임무를 임무 자체, 사명지향적, 임무지향적 임무를 통째로 맡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관료가 일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지향적 정부 때문에 관료의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는 거다. 여러분이 잘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부 실패에 의해 등장했거든. 신공공관리론이 정부 실패에 의해 등장했으니까 뭔가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개혁 처방은 뭔가 관료의 재량권을 더 줄이지 않을까, 정부 실패에 의해 등장했으니까 관리 재량권을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신공공관리로는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료의 재량권을 오히려 확대해 준 다음에 그 결과, 성과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성과에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간다고 학원을 못 왔다. 내가 어제 수업 못 들었으니까 동영상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데스크에 가가지고 동영상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원 직원이 그죠? 나는 못합니다. 학원에 동영상 열어주는 거 원장님이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못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기분이 나빠서 그냥 식빵 욕하고 돌아가면 또 그만인데, 기분 나빠서 이제 학원을 그냥 환불하고 나가버렸다, 학원을 안 와버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동영상을 열어줄 때는
반드시 원장이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권한으로 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직원이 동영상을 열어줄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꼭 해가지고 동영상 필요해서 뭐 아파서 못 왔어? 그러면 병원 진단서 떼내봐봐 이러면 아파서 끙끙 앓는다고 병원도 못 갔는데 진단서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병원 간다 그럼 집에 가서 또 병원 가서 진단서 떼와야 됩니까? 뭐죠? 진단서가 없으면 동영상을 열어줄 수 없다. 그런 규칙과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성과가 나는 것도 문제고 고객 지향적 행정에서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고객 만족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 열어주고 그런 건 뭐 알아서 해라. 동영상을 열어주건 말건 그래서 뭐 서류를 원하건 그런 건 없이 네가 담당자가 직원이 봐서 열어주는 게 맞으면 동영상 열어주고 관리해라. 대신에 학생들의 수강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음에 또 우리 학원에 계속 등록하면 그게 뭐죠? 성과죠, 그죠? 그런 성과에 의해 평가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기업가적 정보 운영의 10대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이해됩니까? 기업가적 정보 운영의 10대 원리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명지향적 정보에서 오히려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되는데 이런 기업가적 정보 운영 과정에서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관료의 재량권이 축소 통제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잘 물어보고 또 그 위에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지출보다는 정부의 수익 창출을 강조한다. 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투입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틀린 문장도 많이 나오고 뭐니 해도 촉진적 정부의 스티어링이란 말, 방향잡기 역할이 강조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제, 우리 정부 실패를 경험했던 전통적인 관료제하고 신공공 관료는 비교해보면 일단 두 번째 칸, 노젓기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면서 공공재 생산부터 공급까지 일일이 직접 정부가 다 했던 직접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신공공 관료는 경쟁원리, 시장원리 도입하면서 스티어링, 방향잡기를 중시하는 거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 내 문제까지 직접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 차원의 문제는 지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성과지향적 정부 가보면 투입이 아닌 성과지향적 예산을 강조합니다. 사후 문제 해결이 아닌 사전 예측과 예방을 강조하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을 중시하면서 그 밑에 엄격한 절차, 규칙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임무를 통째로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가적 정보 운영해야 된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라. 기업가적 정보 운영하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스본은 플래스트릭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예 너네 정부 DNA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정부의 DNA 자체를 바꿔라. 이러면서 정부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OC 전략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가면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유명한 학자는 죽어서 이런 머리 글자를 말장난을 잘해야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 같은데 OC 전략 이러면서 C로 시작하는 단어 5개를 또 만들어낸 거야, 그죠? 이런 걸 잘해야 유명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어 핵심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의 유전자 자체를 바꾸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제일 중요한 코어 핵심 전략이다. 뭐가? 스티어링이 거기 보면 코어 핵심 전략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스티어링 방향잡기다. 핵심 업무만 방향잡기만 정부가 시행하고 나머지 로잉, 노조 가던 것들은 다 시장으로 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중심적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핵심 업무 스티어링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분권화해서 빼내라는 거다. 그래서 컨시퀀스 성과 중심의 관리를 해야 된다. 커스터머, 고객 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컨트롤은 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통제하는 권한, 통제권을 위임해라, 분권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통제권을 일선 담당자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아파서 병원 갔다고 동영상 신청하면 그 동영상을 열어주고 안 하고 하는 걸 학생들이랑 마주보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이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지 원장실에 앉아 계신 원장님이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원장님 만나기도 힘들고 원장님 휴가 가면 동영상도 못 듣고 이런 문제 생기겠죠? 말은 일선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줘라 라는 게 이 컨트롤 전략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컬처, 조직의 문화까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OC 전략입니다. 공헌과 한계를 보면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공사행정 일원론이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거니까, 그죠? 공사행정 일원론 관점에서 정책 기능, 여기서 말하는 정책 기능, 정책 결정 기능하고 집행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집행 기능은 어제 봤죠?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민영화 민간위탁 책임 운영 기관화 하란 겁니다. 어제 봤죠? 기억나시죠? 칠판에 yes no 하면서 했던 시장성 테스트, 필요하냐 필요 없으면 폐지, 놓으면 폐지, 필요한데 책임져야 되느냐 놓으면 민영화였죠. 그죠? 책임지고 하는데 집행까지 해야 되느냐 놓으면 우리 민간위탁, 그죠? 집행까지 하는데 정부 조직이어야 되느냐, 꼭 정부 부처 형태일 필요는 없다, 노면 책임 운영기관, 이렇게 했던 거 봤었죠. 그죠? 칠판에 그랬던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영화 민간 위탁 등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행정에 대한 대응성의 확보,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됐다고 줄어들었다고, 뭐가? 확대됐다. 그죠? 왜? 임무지향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니까. 그래서 사명을 통째로 부여하고 그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관리의 재량권은 확대되고, 과정 책임성이란 말은 업무 수행하는 업무 수행 절차에 있어서 책임성을 묻겠다는 건데, 이제 과정 책임성을 하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과정 책임성을 물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학원 직원이 진단서를 있는지 다 첨부해야 되겠죠. 그죠? 동영상 한 명 열어줄 때마다 진단서를 딱딱딱 서류철에 모아놔야 될 겁니다. 그게 과정 책임성, 업무 프로세스 규칙을 강조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결과 책임성인 거죠. 그죠? 그런 거 따지지 않을 테니 성과로 의해 평가하겠다. 이 결과 책임성이 되겠죠. 그죠? 한계는 행정의 특수성을 경시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민간 경영기법을 행정에 그대로 도입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선진국 행정 이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조건 도입함에 따른 문제가 뒤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도입했고, 그걸 앞에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그게 유질동형화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 영국 같은 나라의 행정문화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문화가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영미식 행정개혁 처방을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했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행정개혁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신공공관리론 해야 됩니다 하다가 DJ 정부 임기 말에 가면 아직 대통령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신공공관리론 잘못됐다 우리하고 안 맞다는 논문들이 불과 5년도 안 돼서 막 쏟아져 나온 거라. 왜? 우리 문화랑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선진국 문화에 맞는 건데 우리 문화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민주적 가치와의 충돌은, 얘들은 우리 완전히 이제 시장 기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다 공공재의 소비자로 본다. 그래서 고객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진 건 좋은데 여러분을 다 소비자로 보는데, 여기에 발끈해서 좀 이따 신공공 서비스론을 볼 건데 여기에 발끈합니다. 왜? 내가 언제부터 손님이냐? 내가 주인인데, 뭐죠? 주권자인 시민인데, 난 주권자인데 내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그들이 정부도 구성하고, 그죠?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고객 손님 취급 당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반발하게 되는데, 이런 지나치게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고객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민주적 가치와 충돌한다.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했다. 주권자인 시민을 단지 서비스 공급받는 고객으로 취급한 데 대한 비판이 있고,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시하고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 관료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업가적 정부 운영 10대 원리에서 아까 전에 10대 원리에서 제가 경쟁 촉진하는 지역시장 고객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한 미래 기업가의 사명은 분권하다라고 하면서 기업가적 정부 얘기하면서 기업가적 정부는 뭐였죠? 투입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죠. 수익성. 정부도 이제 수익성을 중시하니까 정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인상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들어왔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지난번에 우리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민영화 할 때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버렸잖아. 돈 안 내고. 그죠? 쓰레기 그냥 버려놓으면 시에서 알아서 다 걷어갔잖아. 이제는 쓰레기 봉투 사야 되죠. 쓰레기 버릴 사람이 쓰레기 봉투값 내라는 거다.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 많이 사고 큰 거 사서 돈을 많이 내는 거고, 쓰레기 별로 배출하지 않는 사람은 돈 안 내는 거고, 그죠?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라는 거죠. 수익을 누린 사람이 비용 부담 하라는 건데, 시장에선 그런 거잖아. 내가 음식을 사 먹으니까 음식값을 내는 것처럼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공공서비스에도 도입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그 쓰레기 처리는 뭐였다? 계약이다, 허가다, 보조금이다, 뭐다? 허가, 프랜차이즈, 그죠? 그게 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공공부문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저소득계층은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게 두려워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부담하지 않던, 이전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 주던 부분인데, 이제 지나친 효율성 추구가 이런 민주적 가치와 충돌하게 될 수 있겠죠. 공무원의 사기자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스티어링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다 시장으로 보내라. 작은 정부 지향하면 공무원 뽑는 숫자도 줄어들고 정부가 종래 행사하던 권한도 시장으로 넘기라는 압력을 받게 될 거다. 인사행정에서 이런 경쟁 원리가 도입된 게 개방형 임용제도인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쭉 일하면서 성장했는데 진급하려고 하는데, 고위 관료는 개방형 임용에 의해서 공사 전문가들의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좀 눈독 들이고 내가 저 자리 가면 참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개방형 임용에서 그 자리에 계속 무슨 대학 교수들이 자꾸 낙하산으로 날라오더라. 이렇게 되면 공무원 사기 저하되겠죠. 그죠? 정부 부문 생산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신공공관리론 하면서 정부 부문의 비능률성 이야기하면서 관료의 싸다구를 막 날리니 이 행정학자들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고 외쳤던 게 뭐죠? 블랙스버그 선언이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들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무능하다, 정부가 비능력적이다 계속 이런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공무원 사기가 꺾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역할 수행 과정의 한계.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구분해서 집행 기능은 시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결정 기능이고 어디까지 집행 기능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 성과평가를 강조합니다. 성과평가를 강조한 건 신공공관련의 특징에 해당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막상 성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아까 우리 계산해 본 것처럼 저렇게 50억, 100억 하는 식으로 화폐 단위로 딱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복지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한 것처럼 65세 이상 할머니들한테 지하철 그 이용 티켓을 그대로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 투입은, 비용은 돈으로 측정되죠. 왜냐하면 한 달에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철 이용하신다면서 무료로 가져간 쿠폰이 100장이다 이러면 지하철 이용 요금 곱하기 100장 하면 얼마 썼는지 나오죠. 그죠? 근데 그로 인해 달성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만족도,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의 개선, 뭐 이런 부분은 화폐 단위로 측정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성과평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쉽지. 기업은 몇 개 팔았다, 매출이 얼마다, 이 영업이익이 얼마다, 어차피 숫자 단위로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되니까. 그죠? 공공부문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부 능력을 자꾸 시장으로 넘기다 보니까 정부 능력이 퇴화되고 분권화된 민간, 민영화 등등 했을 때 정부 기능을 나눠준 시장 부분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신공공관리론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이런 유질 동영화의 원리에 따라서 영미식 행정개혁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도입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 정부 초기만 해도 막 도입하면서 학자들이 막 호주
뉴질랜드 막 연수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막 도입하더니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 이거 잘못됐다, 우리랑 안 맞다, 우리랑 안 맞다라는 논의를 펴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 구급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공부한 것만 해도 머릿속이 터진다 하는 분 안 읽어봐도 되고, 대신 읽어보면 왜 안 맞는지, 시인공공관리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랑 안 맞았는지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뉴 거버넌스로 들어가겠습니다.